신은 죽었다. 한 문장이 태어난 날, 그리고 그 말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프롤로그. 대낮의 시장이었습니다. 굳이 불을 켤 이유가 없어 보일 만큼 햇빛이 충분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값을 흥정하며 웃고 지나가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 틈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이 시간에 어울리지 않는 등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쉽게 무시되기 마련입니다. 그가 불을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렸을 때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낮에 등불을 든 모습이 우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을 둘러보는 그의 얼굴은 다급하지도 격앙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끝난 일을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신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웃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신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고 강조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공격처럼 들리지 않았고 무언가를 부수겠다는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지나간 사건을,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짚어주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1장. 니체는 왜 광인을 불러냈을까? 니체는 이 문장을 권위 있는 목소리에 막히지 않았습니다. 왕도 아니었고 학자도 아니었으며 존경받는 어른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광인을 불러왔습니다. 광인은 늘 사회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기준이 되지 않으며 그래서 쉽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니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 균열은 언제나 가장자리에서 먼저 느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새롭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바라본 것은 믿음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신이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이 예전처럼 살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떠났지만 신이 맡고 있던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던 기준, 고통을 견뎌야 할 이유,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 말입니다. 광인은 그 자리가 오래 비어 있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보다 조금 빨리 도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2장. 신이 맡고 있던 자리. 니체에게 신은 단순한 종교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을 하나의 역할로 보았습니다. 신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해 주었고, 왜 참고 살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으며, 지금의 고통이 헛되지 않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 이 설명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고, 역사 비평은 오래된 이야기를 해체했으며, 산업화는 삶의 속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신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익숙하던 기준이 꺼졌는데 새로운 기준은 아직 켜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니체 자신이 바로 그 혼란 속에 서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점점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문제는 믿음을 버린 뒤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옳다고 배운 것들이 흔들리면 사람은 무엇으로 하루를 견딥니까? 니체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3장 니힐리즘이라는 공기. 니체는 이 상태를 니힐리즘이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공기는 조용히 스며듭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흐려지고 내 편과 네 편만 남는 순간이 옵니다. 가치 대신 효율과 성과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왜 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두려워한 것은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미를 느끼는 감각이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수동적 니힐리즘이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으니 그냥 무너져 내리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그 무의미함 속에서 냉소하거나 체념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니힐리즘이 유럽 전체를 잠식할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4장 니체가 서 있던 자리. 니체는 젊은 나이에 교수직을 얻었습니다. 24살에 바젤 대학의 고전문헌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건강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한 편두통과 위장장애, 시력 악화로 고통받았고 결국 35세 나이에 교수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는 제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채 혼자 생각하고 혼자 글을 썼습니다. 알프스 산기슭의 작은 마을들을 떠돌며 하루에 8시간씩 걸었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립은 그를 무너뜨리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세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제도 안에 있었다면 보지 못했을 것들을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니체는 사람들이 외면하던 균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을 죽이자고 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었습니다. 제 5장 한 문장이 남긴 갈림길. 니체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갈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기준이 무너진 자리에 냉소와 원한을 채우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그 무의미함 속에 머무는 수동적 니힐리즘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라진 기준을 대신해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길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능동적 니힐리즘이라 불렀습니다. 신이 주던 의미 대신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니체는 어느 쪽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택을 미루지 말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이 사라진 자리는 오래 비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니체 자신은 평생 이 두 번째 길을 걸으려 했습니다. 신이 없는 세계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에필로그.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 니체의 이 문장은 믿음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지금 답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니체 역시 답을 완성하지 못한 채 질문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1889년 1월, 니체는 토리노의 거리에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마부가 말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말의 목을 껴안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10년 넘게 정신을 잃은 채 살았고 19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질문들은 그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이 문장은 지나간 말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겨울 들판에 눈이 내리면 모든 것이 평평해 보입니다. 익숙하던 길도 경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걸어가야 합니다. 길이 없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니체의 말은 그런 들판 위에 선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독한 문장들이었습니다.